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8일과 비교하면 20%나 떨어진 건데요. 투자 심리가 덩달아 살아나게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양시장 1% 안팎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살아나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OMC 회의에서 나올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두고 변동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 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서청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을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회동을 갖기로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이 연기됐다며 아직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없이 어쨌든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오미크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9시 넘어서도 40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따라 정부는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7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10일 38만 3,659명이었습니다. 당초 당국의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확진자 급증 이유는 주말 동안 줄었던 검사 인원이 늘어났고 그제부터 동네 병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PCR 검사 없이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주말 일평균 확진자가 31만 명에서 37만 명 수준으로 다음 주까지 정점을 보인 뒤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 감소세 전환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네. 확진자 수가 많아진 만큼 검사자 수도 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위중증 환자도 늘어난 것 같거든요. 위중증 환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집계됐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어제 기준 65.1%로 정부는 병상 운영 효율화에 나섰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확진됐거나 확진자 중 기저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을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이런 결정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4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아래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1일 최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6인 11시 영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18일쯤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정되는데요. 정부가 거리두기를 풀겠다고 밝힌 만큼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해서 감행을 하게 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지금 경제 위기에 처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늘까지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21일 6,463만 달러, 28일 1억 200만 달러, 31일 4억 4,653만 달러 등 외화 채권 이자와 원금 상환일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서방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 외환 보유액을 동결 제재안을 해제하기 전까진 모든 채무 상환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되갚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국제 통용 화폐가 아닌 루블화로 국채를 갚는다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네,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한 국채들은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하겠다는 옵션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합의된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디폴트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만약 실제 디폴트가 되면 이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국제 디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황제를 몰아낸 뒤 제정 러시아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은 지금 러시아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없을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은 있지만 접근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P 글로벌 역시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진단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해외 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대출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는 위험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 위기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국제 유가가 6.4% 하락하게 되면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 전일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FOMC에서 0.25%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모처럼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오전장에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0.88%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264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1.57%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수가 하락하는 업종수 대비해서 5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88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45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706억 원, 외국인은 723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오르는 건설주인데요. 이번 3월 한 달만 하더라도 건설주들의 주가가 평균 10%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크로 환경이 부정적인 것과 또 정책이 실제 수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현재 12%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일성건설, 동신건설 그리고 범양건영까지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오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3월 FOMC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일 은행주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었죠. 카카오뱅크는 전일 5% 넘는 상승세가 보여지기도 했고요. 또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았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장중에 그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0.19% 소폭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현재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더해서 FN가이드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탈모약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시절 탈모약 반값 공약 시향에 현재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LG이노텍은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힘받고 있고요. 수잔특은 제1형 당뇨병 진단 시약이 식약처의 제조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3기 주총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과 논란이 됐던 GOS 기능으로 이번 주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에 공식 사과를 했고요. 또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정기 배당분을 초과하는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배당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재 0.72% 강세 보여지고요. 7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시장 개화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부분에서도 올해 주요 작품들의 방영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4.53%의 오름세 보여지고요. 38,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AB프로바이오가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는 모더나 관련주 중에 하나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14% 급등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기업들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책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는데 자세하게 객장 상황 연결해서 수급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저가 매수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1, 2월, 3월까지도 지금 이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점이 1차적인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러시아 영향은 계속 나오겠지만 너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러시아 수출의 절반가량 다른 지역으로도 돌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쟁의 주가에 대한 우려가 좀 심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목표 주가도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13만 5천 원까지 증권을 제시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역시 사상 최대 그런 확진자 수가 좀 나와주면서 오랜만에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좀 크게 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시즌의 좀 주가와 매수세가 수급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역대 최대치 갈아치운다는 소식은 항상 진단키트주한테는 어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양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병원이나 의원 쪽에서의 진단키트 판매 부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주들의 오늘 수급적인 몰리는 점도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게 바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 급락하면서 수혜를 붙는 그런 업종이 있죠. 바로 항공업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업종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해역, 태희항공, 중소 항공사들한테도 좀 매수세가 강하게 올리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제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개나 여러 가지 리오프닝과 관련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모두 투어 그리고 이 대한항공의 수급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 관광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폭발한다는 점도 좀 이 항공과 여행 업종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모멘텀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지금 기록이 되게 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동시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수급적인 상위 종목 중에서 LG이노텍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기존보다도 8에서 한 10% 정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3,35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폰 13번째 시리즈 출시 6개월이 됐는데 판매 부분은 견조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LG이노텍의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아이폰 14번째 시리즈가 여름이나 어떤 5, 6개월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소도 4,800만 화소까지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시적 기대감과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카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부품에서도 투라 부분 쪽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과 함께 실적에 대한 우상향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LG이노텍 좀 말씀드립니다. 네, LG이노텍 특징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강세 오늘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로드맵, 오늘은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넘게 원자재 단가가 작년보다 올라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답변들이 있는데요. 현재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추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어떤 나라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완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중간재가 대부분 이제 원자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원유가 100불이 넘고 뭐 철강, 히토류, 뭐 최근에 어떤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자동차 산업, 뭐 건설 산업 전반적인 어떤 경제에 좀 타격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어떤 경기에 조금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값 인상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니켈이 하루 만에 111% 급등을 하기도 했고 또 알루미늄은 이틀 사이에 $700 가까이 뛰었습니다. 밀도 역시 지난해 말 대비해서 7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폭발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것들을 경제 이상 징후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니켈이나 뭐 니켈이 100%가 좀 넘게 뛰는 이상 현상이 있었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원자재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니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한 2만 불에서 한 4만 8천 불에서 갑자기 이제 10만 달러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이상 증상은 어떤 선물과 현물 간의 그 스프레드 차로 인한 이상적인 좀 급등 현상, 이상 거래에 인한 어떤 급등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니켈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뛴 건 사실이고 또 어떤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가격들 그리고 밀 가격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사실 좀 뭐 상승되는 방향성은 맞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은 있지만 또 너무 오버슈팅돼서 과열된 부분이 있지만 어떤 급등하는 양상은 좀 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급등하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업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과 니켈 급등 소식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유연탄 쇼크도 있었죠. 최근에 발발된 원자재 이슈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것인지 업계 상황과 또 전망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원자재가 오르면요, 우리가 얼추 생각했을 때 그 원자재를 이게 다루는 기업은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보면은 오히려 좀 오르는 양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한 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어떤 행태가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유연탄 쇼크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유연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산업체는 시멘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멘트 가격이 최근에 이제 시멘트 가격을 한 20% 정도 인상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고, 그럼 수익성 개선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250만 원 공급,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앞으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악영향보다는 긍정적 전망이 좀 상쇄를 하면서 오히려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기업의 주가가 빠지고 이런 양상보다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그 원자재가 어떻게 수익 구조가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주가의 방향성을 점치기보다는 정책과 연관지어서 또 이슈들과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인지 최근에 2차 전지주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니켈, 리튬,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공급 불확실성이 정말로 4차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원자재들이 다 들어가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니켈,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자동차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공급은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 선언이 거의 사실화되면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점에 지금 수요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전쟁이 종식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병목현상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어떤 관련주들은 중단기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4차 산업은 단순히 뭐 자율주행 배터리 이런 것만인 게 아니라 뭐 콘텐츠,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산업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과는 좀 상관관계가 어떤 낮은 이런 어떤 산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은 좀 큰 문제 없이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파트냐, 콘텐츠 파트냐 여기에 따라서 좀 어떤 그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좀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산업들과의 연관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또 다른 투자처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또 어떤 상황인지, 접근해도 좋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제는 좀 변동성이 심한 아까 말한 뭐 니켈이나 이런 관련주 특히 이제 직접적 투자하는 ETF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는 뭐 시멘트 관련주를 한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연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 가격이 좀 오르는 양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멘트 가격은 좀 인상한 20% 정도 좀 인상하는 그런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멘트를 혼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대체 상품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좀 원자재 상승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산업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앞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이 되더라도 이것을 이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어떤 상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쇄가 되고 또 이제 인상으로 인한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대해서 수익성 강화로 좀 더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 공급에 따라서 시멘트 주들도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조정을 좀 받고 타격을 입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걸 또 투자 전략으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리오프닝주들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FOMC 회의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경계감들이 많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유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네. 뭐 조금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0불 불렀거든요. 골드만삭스가 175불 그다음에 JP 모건도 그 정도 지금 불렀는데
이게 100불 밑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96불까지 네.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그런 뭐 느낌들을 지금 가지신 것 같은데 유가 이거 참 모든 지금 인플레이션에 아주 중추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 잡지 않으면은 뭐 모든 지금 물가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가 잡는 데는 참 굉장히 지금 뭐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일 네. 수밖에 없는데요. 고유가 잡는 법이 있어요. 뭐죠? 고가입니다. 고가요. 예, 고유가를 잡는 방법은 하나라 그랬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그 외에는 유가를 잡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쓰는 게 6천만 배럴이 넘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400만 배럴, 뭐 500만 배럴 그 조그만 숫자에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유가 잡는 방법은 고가로 유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결국에는 그런 논리가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유가를 끌어올렸던 그 배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왜 유가가 지금 이틀째 급락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 이 부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지금 평화 협상이 지금 뭐 조금씩 진전이 가고 심지어는 이제 워킹 레벨로 워킹 그룹을 지금 발족을 하자. 그리고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해서 지금 선전이란 중국 일선 도시에서 1,7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선전에서 지금 뭐 전체 올스탑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팍스콘도 있고 뭐 도요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 소위 말하는 전체 지금 석유의 26%를 쓰는 중국의 가장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생산 기지가 있는 심천이 지금 뭐 석유를 안 써도 돼요. 원유를 안 써도 돼요. 공장이 폐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감소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미국이 어떻게 잘 뭐 협상을 했는지 베네수엘라가 지금 원유를 수출을 지금 금지당하는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뭐 대통령과 그쪽의 정부 관계자들은 무슨 소리야. 니네 뭐 언제는 뺏어가고 지금 증산하라 그러냐. 그러는 상황에서 그래도 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란 핵 합의에 따른 증산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란 핵 합의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이란 핵 합의를 할 때 당사국이 누구냐면 미국, 영국에서 6개국인데 프랑스,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요새 뭐 전쟁하고 뭐 자기네들도 뭐 원유 지금 제재받고 있는데 이거에 찬성을 해서 이란이 원유 수출하는 걸 도와줘. 사실은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뛰는 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이 뉴스가 나온 시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또 그런 희한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또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은 뭐 수요가 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잘 안 알려지는 뒷얘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중국하고 지금 원유를 또 수출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뭐라면 그러면 위에나 표시된 결제 수단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사우디가 오케이를 했어요. 거의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발끈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월가에서는 조금 뭐 입담이 세신 분들은 이거 갖고서 오늘 아침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요것도 규칙가 주목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사회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로나19나 이런 위기 상황들이 오히려 유가의 가격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 움직임들이 일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조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고 있고 말씀하셨던 이런 물류 대란 가속화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항공주에 대한 관심도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증권가에서도 항공주 비중 확대를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이나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 항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귀가 쫑긋할 것 같냐면 네. 워렌 버핏이죠. 네. 워렌 버핏이 뭐 항공주를 계속 아메리칸 얘기를 항공 했잖아요. 뭐 그래갖고 4대 항공사의 7에서 11%까지 가고 100억 달러 예상을 했다가
크게 당했죠. 그래갖고 45억 달러밖에 이제 못 건지면서 그 당시에 뭐라냐면 항공주는 죽음의 덫이라 그랬어요. 워렌 버핏이. 그리고 그 끝에 뭐라 그러냐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했잖아요. 그 동생이 오빌 라이트인데 내가 권총을 갖고 오빌 라이트를 내가 쏠 기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정도로 사실 항공주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이연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뭐 진행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항공주라는 것은 유가에도 영향을 받지만 오미크론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한 번 더 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다시 가기 때문에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한번 따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항공주에서 금융주로 올라탔습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금융주 다음에 워렌 버핏이 같은 시기에 지금 투자한 게 천연가스였거든요. 네. 그게 11조나 투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해진 항공주, 이연수요, 아직 뭐 실현되지 않은 이연수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항공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부분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요, 방망이 지금 짧게 잡고 치시는 때가 아니거든요. 방망이 딱 길게 잡고 좋은 놈 골라서 한 방 쳐야 되는 그런 선구안이 필요한 때지 조금 항공주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항공주에 대해서 여러 번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셨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리오프닝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그 더해지는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더욱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네. 금리 인상기에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요. 오. 그래서 뭐 하나 잡고서 이렇게 쭉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와서 우리 수익률을 해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항상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보시고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 투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몸을 가볍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금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 비중 30%는 꼭 갖고 가라. 그래서 리밸런싱 할 때 아주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라가 지금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계속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항공주가 아닌 좀 어떤 섹터를 보실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기술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래도 기술주는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기술주에서 지금 고르셔야 되는 건 1번 실적인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인데 성장성, 야, 이게 뭐 커질지 안 커질지 미래에 그런 어떤 뭐 실현되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주에도 마켓 셰어가 1, 2등 하는 그 분야에서 네. 거기로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채권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채권도 물가 연동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시면은 하여튼 뭐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맺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원자재뿐만 아니라 리츠도 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내일이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장에 얘기하지만 내일 장 가면 네.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수도 있죠. 있는 네. 부분이라서 몸을 가볍게 리밸런싱 하실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뭐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서울경제TV의 오늘 장 내일 장을 아유, 열심히 감사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투자처에 대한 힌트들도 주시고 또 서울경제TV 열심히 시청하시라고 당부도 해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FOMC 회의 이전에는 대개 이렇게 시장이 좀 증시에 어두운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도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FOMC 회의 이전에 지금 시장이 좀 안도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측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일단 우리 장에 FOMC에서 이제 25bp 올리는 거는 벌써 선 반영이 돼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네.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4시면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되실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제롬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뭐 지금 두리뭉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bp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50bp 전망 인상을 하는 전망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일 가장 큰 이 사실 변곡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50bp를 올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거거든요. 이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50bp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고 장을 좀 다독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미국 물가를 보시면 지난달에 7.9% 올랐어요. 네. 그게 유가 상승 이전입니다. 그러면 요번 달 물가가 얼마가 되냐면 전망이 9.0%예요. 4월 달 물가는 얼마냐면 9.7%입니다. 지금 정점을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쯤 찍느냐를 지금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 1980년대처럼 두 자리 숫자 가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바라는 거는 올라가는 거 인정. 그 대신 정점이 어딘가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사실 내일 굉장히 모든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상하원 청문회 가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이켜 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후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폭락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25bp 그거는 참겠습니다. 그런데 50bp 이걸 못 참습니다. 지금 이게 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내일 이제 FOMC에서 이런 금리 인상 지금 뭐 다 정해져 있고요. 내일은 뭐가 또 주목이 되냐면 수정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GDP랑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얼마인가를 나오는데 요것도 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3월이 정점이냐, 6월이 정점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의견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4월달 아까 말씀드린 4월달 9.7 가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국가와 이 정부기관 제롬 파월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진짜로 그대로 표현이 죽기살기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하원 청문회 때 나오는 게 당신은 딴 거 하지 말고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주세요. You are inflation fighter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 게 제롬 파월의 지금 굉장히 이제 숙제가 됐고요. 사실 지금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 부의장 지명자가 사퇴했어요. 지금 투표로 이 상하 양원 지금 거기서 청문회 인준도 지금 못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25bp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bp에 대한 어떤 언급, 그다음에 횟수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뭐 거기가 싸우겠느냐에 대한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이 내일 분명히 보여질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이제 25bp로 이제 올린다면 그건 뭐 네.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4월 달에 우리 금통위가 있는데 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번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 네. 총재가 지금 3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시민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금통위 의장이 지금 내정이 아니라 대타로 하는 대리가 지금 선임이 돼 있어요. 네. 주성영 의원이 지금 금통위 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통위 의장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임시 의장까지 준비하는 거 봐서 4월 달에 한국 금통위도 올릴 가능성이 지금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해진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FOMC회에서 25bp 인상은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50bp 이 매파적인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은이 2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또 전월보다 3.5% 상승을 했고 13개월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기 후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환율이랑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기업과 실물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원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요, 뭐 그냥 결론 한 줄로만 따가면 네. 다음 달 물가 4% 이상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거 네. 유가가 올라간 거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뭐 유가 올라간 걸 지금 뭐 유가 아시겠지만 28%, 뭐 29%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유가가 지금 3.5% 올라간 거를 계산할 때 유가 평균액이 92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들어오는 거 100불 넘었을 때도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에너지 유가만 해도 10% 이상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4%. 그래서 아까 제가 감히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그럽니다만 4월 달에 이 물가들을 다 관리하는 한은에서는 이 10%대, 4%대의 물가 상승률을 가면은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 목표가 3.1%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2%에서 1.2%를 올린 상태에서 3.1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4% 가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실 이제 물가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되게 돼 있는데 참 새로 대통령 대신 윤석열 당선인은 네. 진짜 극한 직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 게 정말 많죠.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가거든요. 물가부터 일단 잡고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개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 잡는데 하여튼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더 더 깊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 유가도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은 환율도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다른 위험 요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봐야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뭐 모든 뭐 국가가 맞춰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들은 염려에 두지만 현실적으로 오기는 힘들고요. 어저께죠. 중국의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꽤 좋게 나왔어요. 소비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뭐 10%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만 뭐 꺾이는 모습들은 안 보이지만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G1, G2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제 회복에 지금 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은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작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과연 이제 뭐 다른 나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 많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재정을 푸는 얘기 등등을 하는데 조금만 한 발짝만 더 앞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인수위라든가 이런 공약에서
좀 묻어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물가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근데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에 계속 유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 물가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3.5%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마켓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오롯이 오른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도움과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정부의 할 일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우리 수입 물가 같은 거는 지금 뭐 10%대겠지만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29%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입 물가 오른 걸 지금 어떻게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오롯이 이것이 소비자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막아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네.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물가가 올라서 나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사실 물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인플레 넘으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딱 틀을 잡고 가시면은 뭐 인플레 우리가 한두 번 쌓아본 것도 아니고 좋은 해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의견들 청취해서 꼭 물가 잡아주시는 차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 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